컨텐츠 기획 15주차 FL 강의 마지막 종강 FL 강의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2학기도 이제 끝나갑니다. 15주차가 브랜드 웹툰의 전략 지점과 웹툰 IP, 애니메이션의 협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브랜드 웹툰 또 웹툰 IP의 애니메이션화, 사실 우리가 이 컨텐츠 기획을 하면서 사실 응용된 분야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중요한 파트며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원래 브랜드 웹툰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 원래는 이 네이버 웹툰에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입소문을 시작할 수 있는 세대들, 10, 20 세대들이 가장 많은 소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시작점이 이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이었기 때문에 연관된 컨텐츠를 기획한 사람들이 많은 로비를 최초했습니다. 내가 곧 영화를 개봉할 계획인데, 내가 영화 시나리오를 잘 써놨는데 그거를 웹툰으로 미리 먼저 한번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영화 개봉 전에 동일한 영화 시나리오로 웹툰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없을까?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뮤지컬, 연극, 드라마 다 모두가 그런 홍보 전략이나 마케팅 포인트를 짚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네이버 웹툰에 그런 로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그림들, 그런 웹툰들을 좀 업로드하면은 네이버 웹툰이 해달라라는 부탁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기존 창작 작가들과의 형평성이나 내지는 그 간접 광고에 대한 그 플랫폼 자체의 규정에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양하고 하지 않았었죠. 근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부탁을 해오고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에는 로비 정도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돈을 낼 테니까 거기다가 내가 만든 웹툰, 우리 작품을 홍보할 수 있는 웹툰을 좀 업로드해달라, 이런 말까지가 노골화되니까, 그래 그렇다면 뭐 이게 없는 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안에서 서버만 증설해서 더 많은 웹툰을 볼 수 있도록 그 람만 하나의 영역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브랜드 웹툰이라는 영역을 만들게 됐고, 반대로 원고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웹툰을 싣는 기업이 시나리오와 작가를 본인들이 알아서 기획해서 선 지급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웹툰을 작게는 30회, 길게는 50화 이렇게 연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연재된 비용에 대해서 되려 네이버 웹툰에 일종의 렌트죠, 렌트. 땅세, 방세 내듯이 렌트를 내는 것으로 정예화한 게 이제 브랜드 웹툰이 된 것이죠. 초창기에는 과연 이게 될까 싶었는데 많은 효과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에 어떤 상표를 인위적으로 배치시키거나 노출시켜서 그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와 인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PPL 한다고 그랬죠.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PPL 한다고 그랬는데, PPL을 할 때 들이는 돈보다 브랜드 웹툰으로 쓰는 돈이 사실 그게 크게 그렇게 그냥 드라마에 인형 하나 갖다 놔서 PPL 하는 비용은 엄청 드는데, 브랜드 웹툰 비용 거기에 비하면 뭐 아주 저렴하게 비용이 들면서도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분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브랜드 웹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일한 브랜드 웹툰이 많이 한 군간에 또 배치되면 차별적으로 사람들이 안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한테 인기 있게 보이게 할 작품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 또 브랜드 웹툰 성격에 맞는 작화, 장르, 내지는 브랜드 웹툰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존 인기 작품, 뭐 이런 서사들이 차용되기 시작하면서 브랜드 웹툰 시장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효과를 본 기업과 상품과 어떤 이벤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브랜드 웹툰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이 브랜드 웹툰 사실은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웹툰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실험성과 도전성과 어떤 주제의식이 사실 다른 컨텐츠에 영향을 많이 미치듯이, 브랜드 웹툰이 만들어낸 것 자체의 효과와 시대성이 결국 브랜드 컨텐츠로도 확장할 수 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브랜드 컨텐츠는 브랜드 드라마, 브랜드 영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기업이
상품 판매의 목적과 광고 목적으로 아예 드라마 시리즈를 만들고 그 드라마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배우들에게 본인들이 판매할 상품들을 입히거나 옆에 두거나 인테리어로 또 화면에 배치시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한 편의 작품이 흘러가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영상의 그 안에 등장하는 물건과 옷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전부 다 그냥 쇼핑에서 바로 쇼핑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버리는 것들을 이제 브랜드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브랜드 웹툰이 미리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브랜드 웹툰의 특성과 서사에 대한 방식들을 잘 분석해 보면 추후에 지금 기획되고 있는 브랜드 컨텐츠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방향성 그리고 그렇게 브랜드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기업은 이미 수직 계열화된 이 컨텐츠 기획사, 제작사, 배급사들을 M&A로 사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의 수직 계열화된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기업군들이 인기 있는 웹툰 원작이나 인기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결국 드라마를 만들 때 그 드라마가 서사의 설득과 시청률의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조연들이 입는 옷이나 아이템들이나 자동차나 집이나 인테리어나 모든 아이템들의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통해서 쇼핑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5명의 학생들에게 마지막 발표 주제를 줬는데 그 주제를 잘 읽어보면 이 브랜드 웹툰이 그동안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성공 사례들과 또 실패 사례가 있어요. 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브랜드 웹툰에 딱 맞는 IP가 있어. 기존의 웹툰 연재했던 인기 작품 중에 그게 아주 교묘하고 공교롭게도 브랜드 웹툰 형태에 딱 맞는 IP가 있어서 그 IP를 그린 작가에게 그 브랜드 웹툰이 집중되기도 하고 더 많이 의뢰되기도 합니다. 그 작가는 누구이며 그 작품의 장르는 어떤 것이며 그 작품의 우선적인 그 서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브랜드 웹툰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 그리고 그 안에서 등장했던 가장 많이 그 활약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가장 많이 일을 받아서 브랜드 웹툰화 시켰던 작가와 작품 나는 장르들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브랜드 웹툰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설득했으며 그 안에는 이러한 장르와 서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연결돼서 이제 브랜드 컨텐츠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사전적인 기능이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한 PPL이었죠. 이 Product Placement라는 PPL의 긍정적 기능과 이 부정적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과연 거기에 그런 상표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정말 그 상표를 먹고 싶거나 사고 싶거나 입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간접적으로 노출된다고 시작한 게 직접적인 노출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거나 내지는 그 서사와 장면과 그 주인공 아니면 빌런 그들과 함께 등장한 PPL의 그 지면의 효과가 역효과를 낸 건 없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브랜드 컨텐츠를 미리 준비해서 자기들의 쇼핑의 그 유통망과 연동시키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M&A 현황들 그 기업들이 어느 제작사 아주 쉽게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연예 기획사부터 하겠죠. 연예인들을 소속감으로 데리고 있는 연예 기획사 그 다음에 영화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 그 다음에 유통 배급사 마케팅 회사 이런 회사들을 그냥 수직 계열로 다 M&A를 해가지고 앞으로 브랜드 컨텐츠가 활성화될 때는 정확하게 바로 만들어서 쇼핑으로 연결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 내지는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브랜드 웹툰과 브랜드 컨텐츠가 넘어서면 이제 두 번째 주요한 그 주제가 이제 웹툰 IP가 어떻게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기존에 사실 가장 많이 웹툰 IP 중에 드라마나 영화 됐던 건 다 이게 사실은 그 강풀이었습니다. 강풀은 가장 많은 영화가 된 웹툰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성과는 그게 별로 없었죠. 근데 그게 이제 무빙이라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로 성공하면서 야, 이 강풀의 드라마는 결국 강풀의 원작들은 드라마 시리즈가 훨씬 낫겠구나. 그리고 드라마 시리즈를 잘 각색하면 웹툰 원작이 없는 빌런이나 없었던 캐릭터들을 더 스핀오프로 등장시켜서 스토리의 서사를 더 강화시키거나 더 재밌게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웹툰 IP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활용되기 전에 과연 출판 만화 시절, 웹툰 이전에 출판 만화 시절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는가?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 줄 때 있죠. 한국에서 출판 만화 원작으로 처음으로 영화화된 것은 사실은 이현세 선생님이 만드신 공포의 외인구단, 이장호의 외인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영화화됐던 작품이 최초이고, 그와 동시에 바로 같이 나왔던 신의 아들이라는 또 다른 만화가 선생의 원작이 영화화됐습니다. 최민수의 데뷔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1980년대 정말 많이 영화 드라마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찾아보시면 만화가 원작이 돼서 영화됐던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현세의 원작도 많았고 허영만 선생의 원작도 많았고 그러한 작품들이 드라마 영화에 되면서 되려 만화 원작에 대한 대중성을 더 만들어냈고 출판 만화의 단행본이 판매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웹툰 IP 이전 출판 만화 IP로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됐던, 사실 하나의 IP가 다른 장르나 다른 형태의 IP로 확산되거나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크로스 미디어 된다고 그러죠. 하나의 이야기가 웹툰에 있을 땐 서사가 드라마로 바뀌면서 서사가 바뀌기도 하고, 영화화되면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뮤지컬이나 게임으로 가면서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가면서 변형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IP가 전환되거나 확장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의 변화, 내는 강화, 분화, 이러한 현상들을 크로스 미디어라고 그러고, 이런 크로스 미디어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되려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점점 원작이었던 웹툰이나 기존의 이야기들의 시즌제 제작이나 시리즈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게 실패해버리면 원작 자체의 스타성을 잃어버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저희 누누이 설명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웹툰 IP가 확장됐을 때 발생하는 것들, 출판 만화 IP가 확장해서 발생되는 사례들, 이런 크로스 미디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럼 과연 출판 만화 원작 IP로의 크로스 미디어와 웹툰 IP의 크로스 미디어를 비교해 볼 때는 웹툰 IP가 출판 만화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겠느냐, 기능적이었겠느냐, 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출판 만화는 책의 형태로 또 칸만화 형태로 연출을 합니다. 많은 이 웹툰은 이 스크롤 형태로 상하로 수직으로 스토리 라인을 흘러가기 때문에 마치 영화의 스토리보드 같은 효과를 갖게 되고, 출판 만화보다는 어떤 한두 개의 단계가 생략될 수 있는, 내지는 만화 시나리오를 영화 시나리오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그 스토리보드 역할을 웹툰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출판 만화 IP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로 IP 확장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스님의 가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출판 만화 IP가 크로스 미디어된 현상들을 보고, 또 웹툰 IP가 크로스 미디어된 현상들을 봤을 때, 웹툰 IP가 기존 출판 만화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IP 확장과 IP 응용에 중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럼 그 요소가 뭐냐는 거죠. 방금 쌤이 얘기했던 스토리보드 형태로 보여지는 스크롤 연출 같은 것도 그런 요소의 답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토대로 기존의 웹툰 IP 출발 크로스 미디어, 출판 만화 IP 출발, 출판 만화 IP로 출발한 크로스 미디어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상대적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참 큰 문제가, 국내에서 웹툰 IP가 그만큼 인기가 있으면 국내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그걸
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사실 국내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국내 웹툰 IP를 가지고 만든 것들은 실패 사례가 더 많아요. 왜 그렇게 실패 사례가 많이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참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죠. 근데 왜 한국의 웹툰 IP가 일본 제작사가 만들게 되면 크런치롤 가서 다 성공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퀘스천이라는 거죠. 왜 그리고 굳이 일본까지 가서 그걸 다 만드냐? 시네탑, 노블레스, 나 혼자 레벨업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제작위원회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2D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미학들, 이런 것들이 기존 한국이 만든 웹툰 IP와 만나면서 폭발적인 팬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나 혼자 레벨업은 우리가 만든 웹소설이고 웹툰인데 이거는 그냥 넷플릭스에 방영될 때는 전부 다 그 1어로 더빙이 된다든지, 물론 사람 이름 한국 이름을 했다고 하지만 이거 참 애매하지 않나. 도대체 왜 그러는가?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 넷플릭스가 영화와 애니메이션, 다큐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미국 사회에서 구독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회사가 커지고 빅테크 기업으로 넷플릭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럼 넷플릭스 이들 껍데기만 있는 회사인데 니들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도 없이 남의 거 갖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대기업들, 제작사, IP 제작사들이 다 가져가기 시작하죠. 월트 디즈니 빼가지, 유니버설 빼가지, 워너브러스 빼가지, 파라마운트 빼가지, HBO 빼가지, 다 계약을 연장 않고 다 빼가버리는 거야. 결국 다 빼가버리니까 이걸 안 넷플릭스는 미리 안 드라마나 영화는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기 시작했죠.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거 만들고 오리지널 계속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션 이 대응 방안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애니메이션을 디즈니가 다 빼가버리니까 이거를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거의 망하게 그 IP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일본 애니메이션에 주목하게 됐고, 스튜디오 지브리의 전 작품을 막 우리나라 돈 2조 원으로 통으로 사서 그냥 방영권을 갖고 독점으로 방영권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일본 2D 애니메이션의 역사 속에 붙어있던 모든 컨텐츠들 다 긁어와서 넷플릭스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실은 은긴 이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이게 되려 애니메이션 마니아층을 구독 경제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본다면 넷플릭스의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낸 시도라고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망해가던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1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아예 이번 도쿄에 애니메이션 전문 아카데미 같은 것도 넷플릭스 돈 들여서 만들고 인력 양성부터 회사 투자부터 시작해서 작품 기획까지 기존 것도 갖고 오지만 일본 기존 애니메이션 IP의 시즌제나 만화 IP의 애니메이션 하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제작 본부가 도쿄에 있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례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한국의 K컬처가 전 세계를 뒤집으면서 뭐 웹소설, 웹툰, 드라마, 영화, K-팝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해 가고 있는 반면에 유독 하나 애니메이션만 톱니바퀴 빠지듯이 퍼즐이 없어지듯이 하나만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일본이 대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K컬처의 모든 장르가 동그라미 굴리고 있다면 하나의 원이 빠져 있는 거야. 근데 거기가 남들 보면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 왜? 일본이 그걸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 많은 선순환 구조의 IP의 확산 부가가치가 거기까지 채워져야 다 국내에서 유입될 돈의 환급이 될 건데 그것만 일본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지 돈이. 이건 참 문제가 많다. 사람들이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거를 잡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선생님도 참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과연 일본 애니메이션이 왜 재밌나? 일본 애니메이션이 왜 재미있나? 우리가 늘 수업 시간마다 고민하고 있지요. 서사가 다르다. 더빙하는 성우들의 전문성이 다르다. 연출력이 다르고 스피드가 다르고 소재가 특화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왜 못하나?
사실 살펴보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일본은 오랫동안 그걸 해왔던 업력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걸 봐주는 소비 시장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만 영화 하면 막 소리 지르면 일본은 미야자키 하야오 그 원작 애니메이션 나오면 다 천만이야 기본이. 결국 일본 성인들과 일본 국민 전체가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비를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투자도 그만큼 가능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투자와 제작과 배급과 소비가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 작품을 만드는 메인 제작사들과 애니메이터들의 그 일종의 이직률이나 옮기는 거나 그만두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노하우는 쌓이게 되고, 노하우에 의해서 작품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본이 볼 때는 되게 좋은 선순환 효과지만 우리로 볼 때는 되게 안타까운 효과를 우리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은 애니메이션 구조가 프리 프로덕션 기획 단계는 회사들이 아주 많아요. 뭐 전체 회사가 전부 다 기획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근데 메인 프로덕션을 담당하는 2D 애니메이터, 3D 애니메이터의 인원수나 볼륨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부 해외로 하청을 줘야 되는, 뭐 저기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로 나가는 경우에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전에 북한도 줬어요 우리가 하청을. 확인하는 그 작업도 여러 단계고, 그래서 결국은 퀄리티 컨트롤 잘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메인 프로덕션의 한계, 메인 프로덕션 인력의 양성,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정주시키고 계속 고정화시켜서 그들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체 K컬처에서 애니메이션이 빠진 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우월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일본 만화 IP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간 그 과정도 한번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본 만화로서도 성공했지만 애니메이션 IP로 바뀐 다음에 더 성공한 일본 만화 원작 IP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원작만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사람들한테 대중화가 안 됐을 건데, 이게 만화도 성공했지만 애니메이션화되면서 더 성공이 확산돼 버린 IP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만화 IP가 애니메이션으로 돼서 성공한 IP들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지.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게 또 하나의 문제고, 흥미롭게도 일본은 만화 원작 IP를 드라마나 영화로 하면 흥행이 잘 안 돼. 근데 한국에서 웹툰 IP가 드라마 영화 되면 잘 되잖아. 이게 이제 국가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드라마 영화 만드는 넷플릭스의 본부는 서울에 있는 거고, 애니메이션 본부는 도쿄에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일본 만화 IP가 애니메이션 IP로 전환되고 크로스미디어 됐을 때 성공했던 사례와 일본 만화 IP가 영화나 드라마를 했을 때 실패한 사례들을 비교해 본다면, 결국 일본 만화의 서사와 표현 방향이 애니메이션에 적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 웹툰의 전략 지점과 또 브랜드 컨텐츠로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또 웹툰 IP가 크로스미디어 됐던 시기, 또 만화 IP가 크로스미디어 됐던 시기에 대한 비교 분석들, 그리고 왜 한국의 인기 있는 웹소설 웹툰 IP가 굳이 크런치롤 같은 미국의 틈새 OTT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에서만 제작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냐. 일본 제작위원회와 일본 애니메 제작사가 만들어줘야만 OTT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이 지금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의 원인은 어디 있으며,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마지막으로 일본 만화 IP가 일본 애니메이션 IP로 전환되거나 내지는 일본 만화 IP가 드라마나 영화 IP로 바뀌었을 때 발생할 수 있었던 성공과 실패 사례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과연 일본 만화 IP가 애니메이션 IP로 전환됐을 때 필요한 연출과 기획과 그 다음에 여러 전략들은 어떤 참을성을 지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는 것으로서 15주차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이 컨텐츠 기획 1과 2, 16주라는 거대 항해가 아주 장기 항해가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여러분들 FA 강의 참여해서 이런 강의를 미리 듣고 오는 것도 좀 많이 귀찮고, 또 각자가 맡은 주제에 대해서 발표 준비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은 참 복받은 선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학과 또 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세종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매 학기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고맙고, 또 저 또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음을 반복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도 고생 많이 했고요. 15주차 발표까지 잘 끝나고 나면 제가 단톡방에 기말고사 문제은행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문제은행까지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